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베이커리나 카페에서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예약을 미리 받기도 하죠. 크리스마스 때 판매되는 케이크가 연 매출의 30%에 달한다고 하니까 크리스마스는 요즘은 그냥 케이크를 무조건 먹는 날이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즐겨 먹지는 않은데 그래도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 있어야 기분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왜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를 먹게 됐을까?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우리가 자주 또는 잘 먹는 케이크의 유래에 대한 역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재력과 권력을 모두 보유한 지배 계층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지상의 천국 같은 곳들, 조세피난처라고 불리는 역외 시장들이 있는데, 지난 100년간의 현대 금융자본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조세피난처가 성장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세계 경제는 더 위험해지고, 그러나 또 관련 산업들은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이런 조세피난처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보물섬이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말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 베이커리 같은 곳이 대목이겠네요. 케이크 상자들 잔뜩 쌓아놓고 판매하는 것들이 많던데 왜 크리스마스에는 꼭 케이크를 먹게 됐는지 오늘 역사 속 경제 얘기 시간에 들어보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선물 같은 남자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기자님은 언제까지 산타클로스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아셨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랫동안 바보였죠. 아유, 참 딜레마예요 이게요. 아이한테 언제 어느 시점에 알려줘야 하는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요, 산타 할아버지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계세요? 예, 이 방송 같이 듣는 가족들도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 얘기는 또 따로. 이 북미 우주 항공 사령부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원래는 그 이 위성의 위치를 그 보여주는 그 지도가 있는데 네. 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들어가서 접속을 하시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쯤 이동하고 있는지 썰매 위치가 떠요. 아, 어디예요? 북미 우주 항공 사령부라고. 우주 항공 사령부? 그날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아빠 산타 할아버지 언제 와? 어디 계셔? 이 지도를 봐. 지금 노르웨이 상공을 지나고 있다. 이것도 재밌는 것이 옛날에 50년대 때 그 한 아이가 잘못 전화를 건 거예요. 여기 사령부에. 네. 그래가지고 산타 할아버지 언제 오세요? 어디 계세요? 그래서 지금 어디 북극 상공을 지나고 계신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요거를 요 하루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서비스를 해주는 게 어떨까 해서 그 서비스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접속을 하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 블라디보스토크 정도로 날라온다. 이분도 참 과로해요. 그런 거 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불쌍하다니까요. 한 분이 이거 다 돌리면 쉽지 않을 텐데.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1년에 364일이 백수잖아요. 그렇죠. 하루 일하시는 거예요. 루돌프는 또 뭐야 걔는요. 코가 빨간 이유가 맨날 술을 드셔가지고 루돌프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스토리는 전 세계가 공통이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예.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중동에서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북유럽에 있는 어느 이 추운 나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더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서 북유럽으로 이사를 갔을까 이게. 그러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더운 데서 태어나셨어요. 그 같은 이벤트 가지고 지금 주연이 2명인 거네요. 그러니까 25일은 예수님, 24일은 산타클로스. 그렇죠. 산타클로스는 왜 갑자기 거기 빨대를 꼽으시나?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루 전날인데. 케이크는 또 왜 먹고 추리는 또 왜 세우나?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철이용이 크로스가 돼가지고 합체가 된 거거든요. 그러네요. 일단 케이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케이크가 지금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베이커리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전체 1년 매출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네. 요번에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똑같은 퀄리티의 케이크인데도 어디 가면은 할인마트에서 10,000원인데
백화점에 가니까 25만 원이더라고요. 네. 25만 원짜리 케이크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제가 사지 않지만 누가 사면 그 먹기야 먹죠. 평상시에는 우리가 조각 케이크도 사서 먹지만 오늘 연인들끼리 조각 케이크 사다 주면은 헤어지죠. 그런가요? 네. 오. 저도 들었습니다. 아하, 예. 아 그래서 그 케이크를 하나씩 사야 되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 케이크를 넣고 초를 꽂고 뭐 이 소원을 빌면서 후 부는 거. 이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이게 왜 나왔을까? 이게 그리스 전통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제우스도 있고 뭐 등등등등등. 평소에는 인간들의 말을 일십 안 듣는데요. 코코아톡 왜 안 보내는 거야 다시? 예, 예. 안 듣다가 자기 생일을 하루만은 말을 들어준대요. 그리스 신이. 특히 바쁘겠네요. 그럼 본인 생일 아니면 본인 생일. 아 사람들의 생일이 아니라 아니 사람 생일. 그러면 365일이 다 수천 명씩 생일이잖아요. 신이니까 가능하죠. 네네. 네. 예. 그분도 과로시네. 예. 그래가지고 1년 내내 내 말을 안 들어주시다가 내 생일 하루는 신이 내 말을 들어주신다. 네. 그리스 고대 그리스인들이죠. 그 믿었어요. 아하. 그때 이제 뭘 만들었냐면 빵이라는 것은 이미 고대 이집트에서 이미 만들었고 그거를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치즈와 우유와 그다음에 계란을 넣어서 반죽을 한 케이크는 그리스에서 탄생을 했는데 예. 이걸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풍요의 상징 해와 달의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 특히 이제 신 가운데서 생일 중에 내 말을 제일 잘 들어주는 신이 누구였냐면 아르테미스라고 해서 달의 신인데 풍요의 신, 생산의 신이거든요. 예. 내 말을 제일 잘 들어줬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생일날 되면은 일단 동그랗게 만든 그 치즈 반죽이죠. 케이크의 원형 치즈 케이크. 이걸 만든 다음에 이걸 아르테미스한테 바치고 내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그 신전 바깥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모닥불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내 소원이 그 연기를 따라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네, 그럴듯하네요. 그렇죠. 네. 동그란 케이크와 모닥불과 올라가는 연기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케이크가 된 거예요. 일단은 기독교와 예수님과는 일단 여긴 상관이 없어요. 그러네요, 정말. 그렇죠.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된 것도 나중에 이 교황청에서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그럼 그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왜 12월 25일로 정했냐? 정확하게 서기 350년에 율리우스 1세라는 교황이 앞으로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로 한다. 땅. 불만 없지? 네, 교황님. 정했거든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왜 정했냐면 그 이전만 하더라도 카톨릭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3월 25일이었어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성수태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를 찾아가서 너는 구세주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고지를 한 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날. 네. 이 3월 25일. 대충 그러면 언제쯤 태어났는지 역사는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수태 고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8, 9, 10은 아니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야. 근데 또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이제 그 10달에서 9달 이제 잉태를 하니까 네. 3월 25일에 9달 더하면은 12월 25일. 네. 10달 더하면은 1월 25일이잖아요. 예. 12월 25일로 할까? 1월 25일로 할까? 하다가 대개는 9달쯤에 나오죠. 그렇죠. 근데 예. 결정적인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음. 주님 공헌일이라고 해서 네. 또 다른 축일이 있는데 그 카톨릭에 1월 6일이거든요. 이게 어떤 날이냐면 동방박사 3명이 네. 별 따라 가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갓 태어난 예수님 머리에 몰약 기름은 칠을 해줬다. 그날이에요? 1월 6일. 그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3월 25일과 1월 6일은 이미 있었던 날이에요. 그러면 1월 5일 이전 출생이네요. 그러니까 역시 교황
아니, 그럼 너무 그게 뭐라고 당연히 태어났으니까 네. 뭐 이마에 뭘 발라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요. 전 대단한 얘기로 알고 갖고 왔는데 아니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12월 언저리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1월 6일 날 동방 박사가 이제 그 베들레헴에 도착해가지고 네. 선물을 받았다는 건 선물 주세요는 한 생후 2주 정도는 됐을 것이다. 그렇기도 하고 뭐 또 산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빨리는 안 만났을 거고 그럼 대충 몸 추스리면 최소한 낳고 나서 한 2, 3주는 지났던 시기였겠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3월 25일과 1월 6일 여기 딱 타협점이 되는 게 1월 25일은 안 되니까 네. 12월 25일로 하자. 불만 없나? 네. 그래서 350년 율리우스 1세 교황이 그때부터 정치적으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딱 정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럼 그렇게 정한 크리스마스에 네. 그리스 풍습인 케이크 먹고 뭔가 모닥불 비슷한 걸 피우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또 어떻게 해서 등장했냐? 그러네요. 별게 다 복합적으로 지금 종합이 되고 있어요. 예. 크리스마스 트리는 전나무잖아요. 전나무는 추운 지방에서 밖에 안 자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 북부 지방이 이제 원산지로 보고 있는데 당시는 그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이 지금 현재 독일 북부는 게르마니아라고 해가지고 야만인들이 살던 동네였어요.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셨죠? 예. 맨 첫 장면 보면은 My name is Maximus, the great general of Roman Empire. 지금 러셀 크로 성대모사였어요. 네. 무슨 말이었어요? 좀 전께? My name is Maximus, the great general of Roman Empire. 하여간 첫 번째 전쟁, 야만족들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게르마니아라고 지금 독일이거든요. 여기에서 독일인들은 당시 당연히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았고 뭘 믿었냐면은 토르라고 망치신 네. 토르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토르에게 뭘 했냐면은 전나무 아래에서 사람을 희생시키고 희생양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거를 영국 출신 이 선교사인 성 보나파시오. 네. 다른 거 팔지 말고 보나파시오. 보나파시오가 지금 게르마니아로 넘어와가지고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전나무 밑에서 게르만인들이 사람을 희생시키고 토르 망치한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야만인들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도끼를 가져와라. 이 도끼 가지고 내 전나무를 이렇게 딱 한 번에 쳐가지고 쓰러지면은 너희 신이 우리 신 하나님에게 굴복했다는 걸 인정해라. 이야 팍 했더니 전나무가 한 방에 쓰러져요. 네. 물론 약간 과장도 있었겠죠. 미리 좀 잘라놨을 수도 있고. 네. 거기에 게르만인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기독교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전나무를 뭐라고 할까 기독교의 상징 나무로 독일 게르마니아에서 이거를 뭐 믿었다. 네. 인데 이게 흘러가 전나무가 어떻게 보니까 독일에서 이 뭐라고 할까 설교하는데 상징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삼각형이다 보니까 네.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위로 뾰족하게 나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모양, 손 모양이 돼버려요. 이게요. 네. 이거를 처음 누가 크리스마스에 이거를 장식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그 이제 독일 출신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이제 그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이날을 기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바로 옆에 전나무가 기도하는 모양으로 하늘로 이렇게 뻗쳐 있는 거예요. 네. 아 이걸 내가 집에 갖고 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걸 장식을 해서 크리스마스 장식품으로 만들어야지.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크리스마스에 이걸 접목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네. 굉장히 우연이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틴 루터입니까? 그렇죠. 마틴 루터 킹은 미국의 인권운동가고 예. 마틴 루터 독일의 그 종교개혁가. 그분이 이제 산타클로스 얘기를 좀 나눌 건데. 그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타클로스는 전혀 연결은 안 돼 있네요. 산타클로스는 지금 서기 270년 경에 예.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방에서 활동을 하시던 수도사 이름이었어요. 실존 인물. 덥죠 그 동네는요. 네. 근데 그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당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여자가 시집을 갈 때는 결혼 지참금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게 관습이었는데 네. 한 딸이 3명이었던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결혼 지참금이 없었어요. 예.
그 당시는 결혼 지참금이 없으면 시집을 못 가거나 아니면 윤락가에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걸 보고 너무 그 수도사 이름이 성 니콜라스 수도사인데 너무 안 돼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돈 몇 푼을 쥐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서 굴뚝에 던져서 준 거예요, 그 집안에. 이거 지참금 쓰라. 얘기는 안 하고. 이야. 근데 아나톨리아 지방은 농구 잘하셨네요. 에? 농구 잘하셨. 그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3점 슛입니다. 마이클 그러게요. 조단 예. 명함도 못 내밀어요. 슛 3점 슛입니다. 아 그래서 들어가서. 당시 아나톨리아 반도가 어떤 그런 그 집안 구조였냐면은 이제 굴뚝이 뜨거우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빨래를 이제 말리는 거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이제 양말을 말리고 있었어요. 아, 그 양말 속으로 돈이 쏙쏙 들어갔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뭐 인정하겠습니다. 난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교황청에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미담이 돼가지고 예. 이제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떠나서 이제 전 유럽으로 퍼졌어요 이게요. 제일 이제 퍼졌던 동네가 네덜란드였어요 이게요. 네. 네덜란드에는 아예 12월 5일을 성 니콜라스 축일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그날은 특히 이제 집에 없는 아이들, 뭐 부모가 없는 결손 가정들에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예. 아이들이 물어봤겠죠. 이 선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 니콜라스 선생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성 니콜라스의 네덜란드 말이 네덜란드어가 신트 클래스예요. 성 니콜라스. 신트 클래스. 네. 신타 클래스가 됐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아시다시피 뉴욕은 처음에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거 아시죠? 뉴욕이 아니라 뉴 암스테르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테 클래스 전통이 지금의 현재 뉴욕인 뉴 암스테르담으로 건너갔어요. 영국과는 아직 관련이 없는 상태예요. 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뉴 암스테르담이 영국에 넘어가서 뉴욕이 된 다음에 영국인들이 저거 지금 12월 5일 날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거 무슨 전통이냐? 네, 네덜란드 전통인데요. 신테클라스라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뭘 나눠준다고 합니다. 야, 저거 괜찮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신테클라스라는 네덜란드어의 영어식 발음이 산타클로스가 된 거거든요. 아, 성 니콜라스가. 성 니콜라스가.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은 그 튀르키예 출신의 성 니콜라스는 기자님처럼 빼빼 말랐어요. 굉장히 빼빼 마른 수도사께서 갑자기 왜 비만이 되셨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설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콜라 회사가 이 크리스마스 전통 이거를 마케팅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자 생각을 해가지고 예. 근데 성 니콜라스 그 이미지로 하면은 안 팔리잖아요. 너무 마르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약간 살집을 더 키운 다음에 빨간 옷을 입히고 흰 장식을 한 거예요. 털, 목도리 등등등. 네. 왜? 당시 코카콜라의 로고가 빨간, 지금도 그렇지만 빨간색이고 흰색은 뭘 상징하냐? 뻑! 참 좋은 방송이네요. 라디오의 모든 성대 효과음이. 네. 예. 그래서 코카콜라의 빨간색과 이 탄산가스의 흰색 이거를 형상화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이걸 마시는 걸 우리가 홍보 전략으로 하면은 이거 장사되겠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산타클로스 모습이 그때 코카콜라의 마케팅 전략으로 탄생을 합니다. 그 성 니콜라스 산타클로스는 아이들에게 선물 나눠주는 걸 네. 하필 성탄절 날 했습니까? 이거를 나중에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는요. 예. 미국에 나중에 이게 정착을 해요. 특히 청교도가 만든 나라잖아요. 미국 같은. 예. 청교도는 완전 원칙주의자, FM주의자거든요. 성경에 없는 말은 절대로 우리는 안 믿는다예요. 그래서 1870년 그러니까 남북 전쟁 끝난 이후까지도 크리스마스를 기리는 집안에는 벌금을 매겼어요. 미 정부에서. 네, 이단과 가깝다. 이단과 가깝다. 왜 성경에도 없는 거 그걸 하냐. 하다가 이 1900년도 넘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콜라 회사의 마케팅 전략 등등등등으로 크리스마스가 나중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아하, 요때가 태어난 그날 크리스마스고 요런 성 니콜라스의 좋은 전통이 있는데
코카콜라와 함께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성 니콜라스, 산타클로스, 트리, 그다음에 선물 주는 거 12월 25일이 짬뽕이 됐군요. 짬뽕이 그러니까. 된 것이 1900년도경의 미국이었습니다. 거기서 하기야 뭐 겨울에 뭐 음식도 만들어 봐야 과일이 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동물이 많이 잡히겠습니까? 먹을 만한 건 그냥 만들어 놓은 떡이나 케이크 같은 거일 거고. 그렇죠. 겨울 한복판에 뭐 이벤트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추운데 밖에도 못 나가고 딱 그냥 고기 그냥 합쳐서 놀지 뭐 이렇게. 아유, 미국이 잘 만들었어요. 교묘하게 섞어놨군요. 거기에 콜라까지. 네. 그게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의 스토리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 크리스마스 대해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죽음과 세금은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지요. 죽음만큼이나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말인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세금을 거두려는 정부와 어떻게든 피하려는 사람들의 술래잡기가 정말 계속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엄청난 부자와 대기업은 세금 피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참 묘한 수법들을 많이 동원하곤 하는데요.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진짜 부자들의 돈이 숨겨진 곳 조세피난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분석하고 탐사한 책 보물섬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국민 북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책 이름이 보물섬이에요? 예. 이러면 이제 해적, 금 이런 거 나올 것 같은.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 생각이 많이 나시죠? 예. 예, 오늘의 말하는 보물섬은 그 보물섬은 아니고 조세 피난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보물섬이냐면 예전에는 해적들이 몰래 보물을 숨겼던 곳이 보물섬인데 오늘날에는 부자와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돈을 숨겨놓는 몰래 곳이다. 숨겨두는 곳. 예. 이 책은 그 조세 피난처에 대해서 열심히 취재를 한 시민 단체 활동가? 네. 쓴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니콜러스 섹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활동하는 곳이 조세정의 네트워크라는 국제적인 시민단체라고 해요. 예. 여기서 주로 이런 조세 피난처나 글로벌 대기업들의 탈세 이런 걸 추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래 활동하신 분이 대중들이 이 조세 피난처에 대해 잘 모르니까 자기가 공부한 걸 딱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조세 생각하시면 피난처에 대해서 알려줄게. 예.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무슨 케이맨 제도 이런 식으로 이게 나라야 섬이야 잘 모를 만큼 그런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왔대라든가 그쪽에다가 회사를 하나 세웠대 그러면 거기가 조세 피난처인가 보다라는 정도를 알고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왕 책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하니. 예, 쉽게 얘기를 하면 세금이 싼 나라를 찾아서 돈을 숨기고 거기다가 이익을 모아놓고 세금을 피하는 이걸 돕는 역할을 하는 국가나 지역을 조세피난처라고 말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3대 조세피난처가 케이맨, 바하마 그리고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게 나라인가 섬인가 하는 곳이 많죠. 예.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중에 케이맨 제도 같은 경우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국가 순위에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케이맨 제도가 정말 조그만한 그냥 섬이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 그런 정도로 투자를 한다는 게. 예. 그러니까 사실상 전 세계의 그런 서구권의 이런 자본이나 중국권 자본 이런 것들이 한번 여길 거쳤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케이맨 제도를 통해서 들어온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국제적인 차명 거래를 도와주는 나라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거쳐서 들어오겠죠. 이런저런 세금도 괜찮고. 예. 참 세금을 내라는 게 나라의 방침이고 이런 쪽으로 거쳐오면 세금을 안 내는 게 절세법이면 이건 둘 중에 하나. 그럼 우리도 내지 마 하든가 아니면 그렇죠. 너희들 같은 곳은 없어져야 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예. 계속 남아 있네요. 예, 이게 참 잡기가 네. 이걸 견제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이것과의 이제 전쟁이 정말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굉장히 많아진 상황인데 예. 그러면은 이 고객이 있으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하냐 보면 일단 조세 피난처 딱 생각을 하면 뭔가 좀 더러운 돈, 안 좋은 쪽 이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런 곳에는 엄청난 이런 부자들, 독재자 마약 카르텔의 돈 같은 게 숨겨져 있는 곳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요. 파보면 다 구린 돈. 그렇죠. 뭔가 떳떳하지 못할 것 같은. 예. 그런데 책에 따르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는 자금의 중에 이런 돈은 한 3분의 1 이하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분의 2 진짜 이 대부분을 차지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아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글로벌 대기업들이면 떳떳한 돈이네요. 장사해서 번 돈. 우리는 케이만 제도에다가 계좌 트고 거기다 넣어놓고 있어. 그게 합법이고 떳떳하고 그렇다는 뜻입니까? 그런 걸 다 공시도 하고 재무제표도 다 드러내놓고 아. 자기들은 이렇게 재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그럼 세금이 깎아져요? 그쪽에다 돈을 넣으면? 예, 이렇게 하는 나라 기업들이 주로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구글 뭐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인데 예.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은 뭐 이 나라들 이 기업들 떠나서 어떤 가상의 회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바나나를 유통하는 회사가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온두라스라는 나라에서 100원을 주고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1,000원에 파는 겁니다. 예. 그 1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팔면 한국 법인에서 900원의 이익이 남겠죠. 그렇겠죠. 그럼 900원에 대한 한국의 법인세를 내야 되겠 텐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온두라스에 있는 것도 내 회사니까 거기서 바나나를 1,000원 주고 사오는 겁니다. 회계상. 회계상. 예. 네. 그러면은 한국 법인은 수익 0원이죠. 1,000원 주고 사와서 1,000원에 파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한국에서는 법인세 0원. 그런데 온두라스라는 곳이 만약에 법인세율이 0%라면 세금이 0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1,000원, 100원짜리 바나나를 1,000원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냈던 세금이 갑자기 이 어디로 이익을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그렇겠네요.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세 피난처라는 게 엄청난 범죄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글로벌한 네트워크가 있는 회사나 개인이 자기의 돈을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는 기술을 써서 세금을 피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법인 거예요, 이게 그럼? 합법인 거죠. 왜냐면은 그 나라의 조세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쨌든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은 그게 합법이면 세금 내는 바보들은 뭐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애플이 어떻게 떳떳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이 유럽 쪽 거의 이제 중심지를 아일랜드에다 두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일랜드가 뭐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경제력으로 치면은 지금 개인당 소득 영국보다 높은 나라가 됐으니까. 근데 여기 법인세율이 12.5%라서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본사 두고 유럽의 수익을 여기서 해서 세금을 조금 내는 건 네. 주주들한테도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익을 남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합법이면 뭐 네. 불법이 아닌 건 절세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는 돈이 추산하건대 IMF에 따르면 세계 GDP의 10%, 약 12조 달러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적은 어떤 나라인지 모를 기업들이지만 대개 본사는 아일랜드에 있다 다. 예. 왜 독일, 프랑스, 영국에 제일 많이 팔리는데 본사를 찍어보면 아일랜드로 나오는. 법인세가 그런 싸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일랜드뿐 아니라 많은 곳이 있고 이건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예. 여러 네트워크를 통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뭐 이런 데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아일랜드 같은 나라가. 예, 굉장히 많은데요. 조세 피난처들끼리도 경쟁을 하는. 예, 이쪽도 이제 그 영업을 하는 거니까요. 가장 유명한 건 아마 유럽 안에 있는 조세 피난처 그 중에서도 스위스죠. 스위스 은행하면 뭐 비밀주의, 검은 돈 이런 걸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도 유명한데요. 유럽 안에 이런 조세 피난처들이 글로벌한 수준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럽은 워낙 많은 나라 그리고 공국 같은 왕과 귀족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재산을 숨겨놓는 곳을 찾다 보니까 안전한 스위스로 몰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은 전쟁을 엄청 많이 한 역사인데 예. 스위스는 예전부터 중립국의 역사가 있었고 알프스 산자락이 있으니까 뭐 쳐들어가기도 어렵죠. 망하기 어려운, 아주 흥하기도 어렵지만 그쵸. 망하기도 어려운. 그리고 마침 유럽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네. 그럼 프랑스, 독일이 전쟁을 하면 귀족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거 돈 좀 여기 잠깐 맡깁시다. 보관할게. 예, 프랑스 귀족도 오고 독일 귀족도 그렇죠. 오고. 거기에 맡기러 와서 이제 둘이 만나고 하겠죠.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근데 유럽에서 예를 들면은 뭐 2차 세계 대전 때도 유대인의 돈도 숨겨주고 나치의 돈도 맡아주는 이런 식으로. 하기야 뭐 은행이 그런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중립국 역할을 한 건데 중립국 은행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안에는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세 피난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스위스도 넓은 의미에서는 조세 피난처라는 말인가요? 예, 이쪽으로 돈이 한번 들어갔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프랑스나 영국 같은 이런 주권 국가들은 황당한 거죠. 이 부자들의 돈을 추적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 조세정의 네트워크에서 이 조세 피난처들을 좀 해부하는 책, 보물섬이라는 책에서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조세 피난처들이 많아요. 이런 내용? 이게 재밌는 건 어떤 것인지는 대체 알겠다, 어느 네.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 조세 피난처라는 게 그냥 개별 자영업이 아니라 글로벌한 네트워크가 있다. 이 구조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라면 조세 피난처도 일종의 본사가 있고 프랜차이즈가 있고 그렇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처음에 말씀드린 케이맨, 바하마 같은 예. 소국들 있잖아요. 이런 작은 섬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조세 피난처가 됐을까? 예를 들면 네덜란드도 있고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도 있는데 왜 이러냐면은 이 섬들이 카리브해에 있는 섬들인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본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조세정의 네트워크에서 전 세계 탑 10의 조세 피난처들을 뽑아요. 네. 점수를 매겨서 예. 얼마나 뭐 탈세를 많이 도와주고 좀 얼마나 법이 이제 투명하지 않고 이런 거를 다 측정을 하는데 이 톱 10 국가 중에 7곳이 영국 식민지입니다. 모두. 아, 그러면 영국이 뒷배이자 본사다? 여기 이 책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을 봐라. 이 모든 나라들이 영국 동창회인 거예요, 보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학술 단체가 있는데 예. 그 구성원 10명 중 7명이 한 대학 출신이다 하면 이거는 그 대학 사람들끼리 다 하는 거구나. 그러네. 무슨 사조직 있나? 뭐 이제 그런 이런. 느낌이 오죠. 어떤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순위대로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버뮤다, 홍콩, 그리고 영국 옆에 있는 저지 섬, 싱가포르, 아랍에미리츠. 예. 지금 지구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그러니까 카리브 해제도 아래에도 있고 중국 아래에 있는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리츠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빼고는 다 뭐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같은 곳이죠. 다 영국령이거나 영국의 식민지이거나 식민지였거나. 네. 근데 그럼 영국이 왜 이런 뒤에서 이런 배후 조정을 할까 또 궁금하고. 네. 혹시 그냥 예전에 영국이 아주 잘 나가던 시절에는 전 세계가 뭐 영국 땅이 하나둘이 아니었으니까 네. 전 세계에서 우유 많이 나는 나라도 영국령, 석탄 많이 나는 나라도 영국령, 그런 거는 혹시 아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역사적 맥락이 좀 있는데요. 영국이 대영 제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몰락을 합니다. 근데 이때 영국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나라에서 뭐 음식을 배급해 줘야 될 정도였고 미국한테 지원받아서 먹고 살던 나라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국이 힘이 다 빠지니까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영국이 대안을 찾은 게 우리의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금융 제국으로 자리를 잡자. 영국의 생존법이었다. 생존법이 된 거죠. 지금도 영국은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이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각각의 말씀드린 그 하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주요한 조세 피난처들이 영업을 합니다. 굉장히 낮은 세율을 하고 우리나라에 회사 세우면 뭐 그런 뭐 주주명부 공개 안 해도 되고 이사회 보고 이런 것도 없애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밌는 게 지역별로 지점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예. 아랍에미리츠는 중동 오일머니를 끌어들이고 카리브해에선 남미나 미국의 돈을 끌어들이고 싱가포르, 홍콩은 중국 돈을 끌어들이고. 그 영국이 원래 금융이 발달을 했었으니까 네. 그 금융 산업을 영국이 차세대 먹거리로 정하고 이쪽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마치 예전에는 은행들이 가면 은행 창구만 쭉 있었지만 요즘엔 가면 무슨 프라이빗 뱅커와 만나는 룸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부자들 돈 끌어들이기가 좋아서 그런 거니까. 그렇죠. 영국도 그런 식으로 금융이 변신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세 피난처들을 만들어 놔야 이제 큰 돈들이 들어오겠다 하는 걸 알고 일부러 만든 거다. 이 영국에선 여기서는 미필적 고의 같이 알고도 감아주는 과정이 진행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나라들이 재밌는 게 영국령인 것도 있고 예. 엄밀히 말하면 독립국가들도 있고 한데 엄청나게 영국의 입김이 세면서도 또 영국은 우리가 책임지지 우리는 아닙니다. 그 나라의 주권 사항입니다 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에서 돈을 쫙 모아서 몇 번 나라들을 거치면 돈의 꼬리표가 떨어지고 네. 그게 영국의 런던
그 중에서도 금융 중심지인 시티로 모여서 다시 글로벌 금융 허브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전 세계 돈을 영국이 끌어들이죠. 글로벌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 마련한 조용한 큰 사업 구상 계획이었다. 그런 것이다. 네. 야.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실제로 그걸 당당하게 사용하고 있고. 네. 뒤따라서 야 우리도 하자 그럼 영국만 할 수 있겠냐 하는 경우도 생겼겠어요. 그렇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 시티라는 곳에서 이런 금융 전 세계 네트워크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잖아요. 영국의 월스트리트. 그렇죠. 예. 나라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기서 세금을 막 낮추니까 자꾸 기업들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네도 다 하지 마. 아니면 우리도 하자.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돈 자꾸 빠져나가면 어쩔 수 없이 제주도를 조세피난처럼 만들어줘야. 그렇죠. 너네 가면 우리도 한다 할 수 있는데 예. 이걸 가장 견제했던 나라가 의외로 미국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고 또 이제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런 예. 탈선이잖아요. 일종의 예. 다른 나라들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고 이제 견제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그 영국이 그리고 과거의 패권국이니까 또 이제 좀 견제를 한 것도 있겠죠. 근데 미국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예.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70년대 지나면서부터.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90년대부터는 미국이 또 재밌는 게 주의 주권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예. 예. 그럼 주들이 손들고 나서는 겁니다. 우리 주는 법인세 0%입니다. 아무나 오십시오.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 뭐 와이오밍, 델라웨어 이런 주인데 이게 미국을 좀 아는 분들 다 아시는 게 굉장히 조그맣고 우리나라 도 정도의 인구수고 뭐 변변한 산업도 없고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100만 내면 법인 설립 됩니다. 법인세 없고요. 주주명부 공개 안 해도 됩니다. 그 $100가 수입인 거니까 그쵸. 이 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라는 곳은 건물 하나에 예. 주소지를 두는 회사가 수만 개인 곳도 있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땐 조그마한 섬들의 일탈 같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영국, 미국 같은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이끄는 구조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생긴 게 조세피난처들이고 예, 뒷배에는 영국, 미국 이런 아주 큰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못된 짓은 이렇게 하면서 다들 포문 잡고 있다. 그렇죠. 예, 그게 이 책의 은근한 주제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큰 나라들이 나서야 된다는 건데요. 자, 뭐 어떤 상황인지도 알겠고 생각보다 뿌리가 깊은 것도 알겠는데 그럼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어차피 이건 이제 맡기는 글렀다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뭔가 제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장인 미국이 나서서 이거 우리 그만합시다, 약속을 합시다 해서 예. 이제 글로벌 법인세를 제안했어요. 여기에 약속한 나라들은 최소한 나라의 기업들이 15%씩 내게 하자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깔끔하게 합시다. 예. 이 주장을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동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주요한 국가의 영국이라든지 아일랜드 같은 네. 몇몇 이런 사업을 비즈니스 해온 나라들이 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고 해서 그렇죠. 이게 사실 좀 제대로 진행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해법은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 외에는 현재는 없지 않나 하는 상황이죠. 긍정적으로 보면 협력, 네. 피해 입는 쪽에서 보면 담합. 그렇죠. 국가도 담합합시다. 남국민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